갈리아 전쟁 5년차 말, 카이사르는 벨가의 지방의 봉기에 15개 대대 1.5개 군단의 희생을 치르고 맙니다. 올 것이 온 거죠. 카이사르는 이들의 봉기를 당연시 생각하면서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갈리아 전쟁기를 읽다 보면 벨가의 지방의 부족들은 끝없이 샘솟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소아시아 지역과는 다른 사회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소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전제 왕권 국가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왕을 잡으면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장기판처럼요. 반면 갈리아 지방은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지배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는 한반도 북쪽에 살던 북방민족들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드라마 킹덤의 전지현은 여진족 여인으로 나옵니다. 임진왜란 때만 해도 여진족은 조선 북쪽에 있었던 야만인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에 의한 억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100년이 안 돼 이들은 청나라를 세우고 중원을 제패하게 됩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북방민족들은 수렵 채취를 하는 민족입니다. 또는 유목민이죠. 이들은 말을 타고 달리며 사냥을 하는 민족인 거죠. 약탈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개개인의 군사적 역량은 뛰어납니다.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도 군사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피지배 민족으로 머물다 어떨 때는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되면 제국을 만들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저 그런 야만인에 머물게 되는 거죠. 누르하치는 여진족들을 모아 청나라를 만들고 중원을 제패합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만든 발해의 피지배 민족이었던 거란도 비슷합니다. 이들이 뭉쳐서 요 나라를 만들자 송나라는 나무로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징기스칸일 겁니다. 유목민에 불과했던 몽고족, 하지만 개별적인 전투력은 뛰어났죠. 이들을 하나로 뭉쳐놓자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고려시대 이후 강력한 왕권 국가가 너무 친숙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국가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아니, 하나의 나라가 아니죠. 신성 로마 제국은 프랑스 일부,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에 있었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힘을 갖고 있었던 왕들끼리 모여 투표를 통해서 황제를 뽑는 형태였습니다. 황권이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경우 황제를 폐위한다 해서 이 지역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도 적은 많이 남아있는 거죠. 단순 약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카이사르, 그렇기 때문에 이들 전체를 굴복시켜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대에서 보면 끝까지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카이사르라는 공동의 적이 생긴 상태입니다. 단결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특히 벨가의 지방은 카이사르가 처음 이 지역에 눈독을 들였을 때 이미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카이사르의 후방 교란 정책으로 연합은 오래가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갈리아 전쟁 5년차 겨울 이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의 1.5개 군단을 지워버리게 되죠. 카이사르는 이러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 전쟁은 끝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치권을 잃을 수도 있는 민족들 입장에선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로마 입장에서도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닌 국경의 안정을 위해서 갈리아는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지역입니다. 힘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힘으로 결정된 이후 이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패자에게도 동등한 정치적, 경제적 기회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도 인정받아야만 하고요. 로마는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잘 해왔던 나라예요. 그래서 제국이 된 거고요. 갈리아는 이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승자와 패자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 불평등 관계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대중은 모르겠습니다만 반로마 기치를 들었었던 지배층들은 복잡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이사르가 언급했듯이 갈리아 지방은 2개 이상의 세력으로 항상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권력 투쟁이 끊임없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복하는 것은 폼페이우스가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해 나간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권력 투쟁에 나섰던 인물들은 자신의 이익을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동시에 사회에 민족의 이익도 고려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조선의 인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인조 반정을 일으킨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이후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의 변화를 무시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밀어붙이거든요. 덕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고 조선인 50만이 청나라로 끌려가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죠. 갈리아 지방에 있었던 부족장들도 다양한 모습들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카이사르도 이 부분을 알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부족장들을 대하는 모습들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고대 갈리아, 특히 프랑스 지역 중심으로 카이사르가 종횡무진 활동하던 갈리아 전쟁 6년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53년입니다. 지난해 겨울 암비오릭스에 의해서 사비누스와 코타의 군단이 전멸을 했죠. 덕분에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속주 총독이기 때문에 속주를 가야 됐었지만 상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카이사르가 덫을 놓고 기다렸다고 보지만요. 갈리아 지방에 눌러앉아 있었던 카이사르, 일반적으로 전쟁은 봄이 되어야 시작됩니다. 하지만 선수를 치기로 작정한 카이사르는 봄이 오기도 전 5개 군단을 이끌고 네르비족 영토로 쳐들어갑니다. 반복적으로 나오죠. 네르비족 없애도 계속 새로 나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많고 그만큼 파편화된 조직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빠르게 네르비족을 제압한 카이사르, 이번에는 갈리아 부족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원을 차지한 수많은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요구합니다. 흔히 조공이라 하면 삥 뜯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실상은 선물을 받고 그 이상의 선물을 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물론 그 국가의 위상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송나라의 주요 관료 한 명은 고려와의 조공 무역에 대해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려가 가져오는 것보다 송나라가 고려에 주어야 되는 것이 훨씬 컸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송나라가 국력이 약해진다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갈리아 부족장 회의는 부족장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였던 거죠. 이때 참석하지 않은 부족은 어떻게 될까요? 반로마 세력으로 찍힙니다. 이 해에 오지 않은 부족들 중에는 카르누테스족과 갈리아 중부에 자리 잡고 있는 세노네스족이 있습니다. 이 두 부족은 카이사르가 심어놓은 부족장을 몰아내거나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또다시 이들이 반로마의 깃발을 든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갈리아 부족장 회의에 지역을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지금의 팔이라고 해요. 카르누테스족과 세노네스족에 바로 인접해 있었던 부족인 파리시족의 본거지였다고 합니다.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세노네스족도 카르누테스족도 다시 로마에 굴복을 하고 카이사르가 지정한 부족장으로 교체가 됩니다. 다음 타겟은 메나피족입니다. 대서양 인근에 있었던 부족이고 숲이 워낙 우거진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쳐들어갔지만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당연히 메나피족은 단 한 번도 우호사절을 카이사르에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벨기에 지방이 당시에는 늪과 숲으로 우거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빠르게 진격한 카이사르에 의해서 메나피족도 우호 관계를 맺기로 하고 인지를 보내기로 합니다. 이러면서 카이사르는 가장 믿을만한 부관인 라비에누스에게 트레비리족을 맡기게 됩니다. 라비에누스는 트레비리족 전담 마크맨으로 보여져요. 지난해에도 트레비리족의 반로마파 지도자인 인두티오마루스의 공격을 막아내고 인두티오마루스를 죽음으로 몰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또 트레비리족 땅으로 들어갑니다. 부족장 하나를 죽였다고 해서 부족 전체를 친로마파로 만들 수 없었던 거죠. 카이사르는 본인의 전투 상황은 자세히 묘사를 안 했지만 라비에누스의 전투 상황은 상당히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트레비리족은 단독으로 라비에누스와 전쟁을 치러서 이길 자신은 없었다.
있었던 듯해요. 그래서 라인강 건너에 게르만족에게 원군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라비에누스는 게르만족의 원군이 오고 나면 전투가 어려워질 것을 판단하고 속전속결을 생각합니다. 라비에누스는 군대를 이끌고 트레비디족 진영 앞까지 진격을 합니다. 두 진영 사이는 1.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고요. 강이 흘렀다고 하는데 한강 같은 강은 절대 아니고요. 작지만 약간의 협곡 같은 강이었던 듯 해요. 건너기에 좋지 않은 강인 거죠. 서로 대치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너는 쪽이 불리하니까요. 라비에누스는 허허실실전법을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로마 군단 내의 기병들은 둘로 크게 나뉘어져요. 하나는 로마 귀족들이고요. 또 하나는 로마 동맹국들의 기병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누미디아 기병들도 있었고요. 갈리아 지방의 동맹국들의 기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국 갈리아 기병들 중에는 속으로 반로마파인 사람들이 당연히 섞여 있었겠죠. 이들이 트레비디족에게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라비에누스는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가짜 뉴스죠. 라비에누스는 게르만족이 올 것을 두려워해서 빠르게 철수할 거라는 분위기를 군단 내에 만들게 됩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반로마파 갈리아 기병들에 의해서 트레비디족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트레비디족은 몸이 닳기 시작합니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강을 넘어 공격을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듯 했던 라비에누스의 군단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공격을 하자 트레비디족은 참패를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트레비디족 부족장으로 친로마파인 킹케도릭스를 세우게 됩니다. 메나피족 지역을 정리한 카이사르는 라비에누스와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지난해 로마에 한 방을 먹였던 에브로네스족의 부족장인 암비오릭스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암비오릭스가 라인강을 넘어 게르만족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다시 한번 라인강 도강작전을 시작합니다. 쾰른과 보온 사이에 어딘가에 다리를 놓았다고 해요. 이미 2년 전에 다리를 놓고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다리를 놓고 진격을 합니다. 건너편 땅은 우비족 땅이었다고 합니다. 우비족은 게르만족이지만 수에비족에 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부족이에요. 이들은 빠르게 사절을 보내서 우리가 암비오릭스를 데리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에비족에 대한 정보를 흘립니다. 갈리아 전쟁기를 쓰던 카이사르는 갑자기 이 부분에서 갈리아와 게르만족의 비교를 장황하게 써내려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해요. 카이사르가 이 해에 대승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썼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카이사르는 전편에서도 갈리아와 게르만에 대한 비교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적어 내려가요. 그동안 카이사르가 갈리아와 게르만 부족을 상대하면서 모았던 정보를 쏟아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사령관입니다. 전쟁이 주 목적입니다. 갈리아 전쟁기를 쓰는 목적은 로마 시민들에게 자신의 정당성과 자신의 무공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요. 라인강 도강을 2번이나 했지만 라인강 동쪽에서는 큰 전투를 한 번도 치르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로마 시민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라인강 동쪽이 어마무시한 숲으로 가득 차 있다는 묘사를 이어가요. 그 안에는 일각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적어 놓고요. 인간에게는 무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병사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자주 비칩니다. 두 가지가 연결이 되면 자신의 군인들을 사지로 몰 수는 없다 라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수에비족이 자신의 영토 깊숙이 있는 숲속으로 숨었다라는 이야기를 적어 놓고요. 또 하나 게르만족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라고 적어 놓은 대목을 활용합니다. 로마인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 민족이 아니에요. 농경 민족이고 초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할 때 고기를 먹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했다는 묘사들이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라인강 동쪽은 농사를 거의 짓지 않고 수렵 채취를 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을 먹일 군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적어놓습니다. 명분들을 쌓은 이후 카이사르는 다시 다리를 건너 갈리아 지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다시 암비오릭스 추격전을 시작해요. 아마도 암비오릭스의 새로운 위치가 파악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위치는 라인강 서쪽, 네르비족 남쪽, 트레비리족 북쪽 이 사이에 있었던 폭이 750km 정도 되는 아르두엔나 숲 어딘가에 있다는 첩보를 받은 듯 합니다. 기병대를 선발대로 보내고 군단을 이끌고 숲 안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카이사르는 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해요. 운이 좋아서 거의 잡을 뻔했지만 운이 좋은 암비오릭스는 도망을 칠 수 있었다 라고 적어 놓습니다. 1942년 템페겐 전쟁의 변곡점이 되었던 미드웨이 전투도 운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레이더망이 없던 시절 비행사들이 바다 위에 떠있던 항공모함 함대를 찾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운 좋게 미군이 일본 항모를 발견하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전쟁의 방향은 갑작스럽게 기울게 됩니다.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세상사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소기의 성과는 거둡니다. 에브로네스족의 유력 부족장 중에 한 명이었던 카투불쿠스, 이 사람은 암비오릭스의 동조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자살을 하게 돼요. 왜 암비오릭스에게 이렇게 집착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해 사비누스와 코타 군단의 전멸이 표면적인 이유인 건 분명합니다. 카이사르가 본 암비오릭스는 단순히 유능한 부족장, 전투에 능한 부족장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징기스칸, 누르하치 같은 부족을 단합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겨졌는지도 모릅니다. 카이사르 본인이 그 정도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역량이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난해 사비누스와 코타가 전멸하기 전 머물렀던 겨울철 수경지가 있던 아투아투카 지역에 군수품들을 모두 모아두고 신병으로 구성된 일개 군단을 키케로에 맡겨서 주둔을 시킵니다. 그리고 라비에누스에게 3개 군단을 주고 메나피족 땅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북쪽으로 보낸 거죠. 트레보니우스는 아투아키족 땅으로 보내요. 그리고 아르두엔나 숲으로 카이사르가 달려갑니다. 포위 전술을 쓴 듯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카이사르가 묘사했듯이 워낙 숲이 깊어서 전통적인 로마 군대의 행군 방식으로는 게릴라전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숲을 로마 군단의 공격 대형을 가지고 진군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2제2 전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에브로네스족 주변에 있었던 민족과 부족들의 약탈을 부추기게 됩니다. 에브로네스족은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집단으로 숲속에 숨어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탈의 먹잇감이 되기가 훨씬 쉬운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카이사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돼요. 암비오릭스의 뿌리를 완전히 말살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쥐라기 공원에서 어느 박사가 카오스 이론을 이야기를 하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그런데 우연히 발생합니다. 카이사르는 이 부분을 또 운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카이사르에 의해서 참패하고 물러났었던 게르만 부족인 탱크테리족과 우시페테스족 유민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수간부리족이 라인강을 건너서 에브로네스족 영토를 약탈하러 들어옵니다. 수간부리족이 에브로네스족 약탈을 하던 중 카이사르가 한 개 군단만을 군수품을 보호하게 하고 나머지 군단들은 암비오릭스 검거에 나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 군단의 군수품이 훨씬 더 풍부했겠죠. 수간부리족은 아투아투카 지역으로 달려갑니다. 카이사르는 떠나면서 진영을 책임지는 키케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7일 내에 돌아올 테니 진영만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키케로는 그다지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지난해 끝까지 싸우는 지구력은 보여줬지만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흔하지는 않은가 봅니다. 주로 신병들이었던 키케로의 부하장병들은 시간이 지나자 불안을 호소합니다. 7일째가 되자 카이사르의 군단이 우리를 버렸다, 혹은 카이사르 군단이 공격을 당해서 전멸했다 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사실보다 가짜뉴스가 더 강력한 법이니까요. 자체 방어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군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합니다. 이를 물리치지 못한 키케로는 군단의 반이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군단 안에는 주로 병자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왜 병자가 많았을까? 이 신병 군단은 주로 이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두 지역을 모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탈리아 지역의 온화한 기후와 라인강 근처, 특히 벨기에 근처의 기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다른 풍토, 물갈이는 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죠. 근처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러 나가게 됩니다. 마침 이때 수간부리족이 밀어 닥치게 돼요. 그런데 수간부리족도 어리버리했다는 것이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문에는 그나마 신병 군단의 중대장으로 있었던 고참병들이 나서서 꾸역꾸역 막아냈다고 합니다. 결국 수간부리족은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진영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키케로는 혼란을 통제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밖에 나가 있었던 5개 대대입니다. 이 대대들도 혼란에 빠져요. 주둔지 밖에 언덕 위에 포진을 하고 수간부리족을 막아낼 것이냐 아니면 진영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갖고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해요. 그나마 있었던 몇 고참병들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알렉산더가 썼던 쐐기 모양 전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 전법으로 다행히 밖에 나와 있었던 일부 군단병들은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반면 신병 중심으로 있었던 부대는 일부만 겨우 진영 안으로 복귀를 하고 대부분 수간부리족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약속한 날 도착은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 이미 진영을 덮친 이후였죠. 카이사르는 군단병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 수간부리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갈리아 전쟁 6년차 큰 전투는 없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키케르 진영에서 또 2개 대대를 잃게 된 상황입니다. 갈리아 전쟁 5년차 후반부터 6년차는 카이사르가 로마 시민들에게 선전할 내용이 별로 없었던 기간이에요. 그 이유는 밀리고 있었던 갈리아 부족들의 각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이해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여기에 카이사르는 더 큰 파도를 넘어야만 합니다. 갈리아 지역의 봉기는 이제 막 시작한 것 뿐이니까요. 당시 로마 내부의 상황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루비콘강을 건널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